전기기능사의 모든 것 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2회 전기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1번 문제부터 깔끔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평형 3상 교류 회로에서 밑줄 그을게요. 델타 결선할 때, 여러분 우리 3상 결선에서 전기기능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결선 세 가지가 있죠. 델타 결선, Y 결선, V 결선. 얘는 거의 매번 나올 정도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내용 쉽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델타 결선이라고 했어. 그러면 문제 읽기 전에 델타 결선의 특징 두 가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 델타 결선일 때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무조건 몇 배 크다? 예, 루트 3배 크다. 아, 정말 깔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성간전압과 무슨 전압이 똑같다? 상전압이 똑같다. 그래서 공식 자체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내고요. 가끔 또 계산 문제를 냅니다. 근데 계산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상전류를 줘서 선전류 구해주세요라고 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공식에서 IP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상전류 구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선전류를 뭘로 나누면 돼? 그쵸? 루트 3으로 나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이렇게 선전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상전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델타 결선의 특징 두 가지고요. 여러분, Y 결선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되죠. 어떻게 반대로 돼요? 만약에 Y결선이었다면은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크고 전류는 선전류와 상전류가 서로 같다더라. 이게 Y결선과 델타결선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문제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랬을 때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를 골라주세요. 정답 몇 번? 2번. 정말 쉬웠던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문제 딱 보면 어려워 보여. 아니,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보너스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순식값을 이야기할 때 사인 앞에 이렇게 제가 네모를 쳐드렸었어. 사인 앞에 있는 숫자는 무조건 무슨 값이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최대값이 무조건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 그럼 전압이 됐던 전류가 됐던 최대값은요, 어떻게 구하죠? 루트 2 곱하기 무슨 값? 시료값이에요. 그러니 시료값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값을 여기에다가 넣어줘야겠지. 자, 문제 읽어보면 아우 땡큐지. 시료값이 몇 암페야? 20암페어래. 그러면 우리가 순시치 표현할 때는 요 앞에다가 무조건 뭐를 곱해야 된다? 루트 2를 곱해야 된다. 왜? 준값이 무슨 값을 줬으니까? 시료값을 줬으니까. 자, 여기서 잠깐, 만약에 지문에서 최대값 20암페어다라고 하자고요. 그럼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치를 아예 그냥 준 거죠. 그럴 때는 루트 2를 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맙게도 시료값 그대로 줬으니 여기다가 2만, 뭐만 곱하면 돼요? 루트 2만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채워볼게요. 루트 2에 곱하기 20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인 여기 뒤에 있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사인 뒤에 있는 거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야. 세타는 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 어디를 읽어봐도 각도 또는 위상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언급 안 했으면 빵이지 뭐. 없어지는 거야. 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데 여기서 잠깐 오메가가 뭐죠? 오메가는 각 주파수 또는 각 속도라고 했었어. 그럼 오메가는 어떻게 구하죠? 2파이 F다. 여기서 F 프리퀀시죠? 주파수. 몇 헤르츠 줬어? 60Hz. 그러면은 여기다 60만 넣어주시면 돼. 그럼 2 곱하기 60은 얼마? 120이지. 그래서 120 파이가 된다더라. 그러면은 오메가 t니까 이제 t까지 와줘야겠죠. 어찌됐든 120 파이 t가 들어와야 돼. 어디? 사인 뒤에. 그러면 일단 얘 탈락이죠. 뭐가 없어? 루트 2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자동 탈락. 그 다음에 120이라는 숫자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답 1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대칭 무슨 교류에서 3상 교류에서 기전력 및 주파수가 같을 경우 각 상간의 위상차는 얼마인가? 자, 지금 몇 상을 얘기하는 거야? 3상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그림 기억나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A상의 전압, B상의 전압, C상의 전압. 자, VC라고 써야겠죠? 좀 이쁘게. 자, VC. 이렇게 각 상이 3개고 각 상의 전압을 VA, VB, VC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얘와 얘, 얘와 얘, 얘와 얘. 여러분 한 바퀴가 몇 도지? 그치? 360도죠. 그 360도의 3분의 1. 그럼 얘는 몇 도겠어? 그래, 120도예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120도를 뭘로만 바꿔주면 돼? 요거는 내 디그리잖아요. 그래서 각도 또는 도수법 또는 60분법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것을 호도법으로만 바꿀 줄 알면 되는 거지. 여러분 파이가 몇 도였어요? 네, 파이가 180도였어. 그럼 120도는 180도에 몇 분의 몇? 그치, 3분의 2잖아. 그래서 3분의 2 파이가 호도법으로 표현했을 때 120도와 같다더라.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분의 2 파이가 됩니다. 제가 설명은 되게 길었지만 내용 자체는 엄청 간단한 거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공기 중에서 M으로부터 나오는 자력선의 총수는 또는 자기력선의 총수는 이거 배웠었던 건데 정말 쉬운 보너스 문제지. 여러분 여기서 M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자극의 세기라고 하죠. 그리고 이 앞에 조건을 줬어. 뭐라고 그랬어? 공기. 여러분 공기나 진공이나 우리 전기자기학에서는 그냥 똑같게 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공기나 진공 시의 투자율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었죠? 미우하고 제로를 써줬단 말이야. 요 제로 있어야 돼요. 공기 또는 진공 중에서는 투자율을 미우 제로라고 한다. 여러분 미우 제로라는 상수 이 자체도 또 중요하죠. 네, 시험에 나옵니다. 자, 어찌됐든 공기 중에서의 이러한 투자율과 자극의 세기가 자기력선의 총수와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거야. 요거 쉽게 설명해 드릴게. 정말 쉽게. 자,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자, 여기 제가 좀 이제 각색을 해서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N극이 있다고 할게요. N극. 극이 있어. 극. 자, 자석에 극이 있습니다. 그럼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근데 여기서 막 뭐가 나간다고 했었죠? 뭐가 막 나가? 그치. 자기력선이 막 뿜어져 나가죠. 여러분, 우리 이거 실험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자석의 힘을 나타내는 이 선,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력선인데 그걸 줄여서 자기력선을 줄여서 지금 자력선이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야. 즉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편적 상식으로 여러분 접근해 보세요. 여기 있는 자석의 극의 세기가 자석이 센 자석일수록 자기력선 또는 자력선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적게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올 것 같죠? 아니야. 여러분 힘이 센 자석일수록 철가루가 많이 붙을 것 같아? 적게 붙을 것 같아? 많이 붙을 것 같죠? 예. 그거 생각하시면 여러분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자기력선의 수 또는 자력선의 수는 요 극의 세기와 같다더라. 그 극의 세기를 지금 스몰 m이라고 둔 거야. 그러니 자기력선의 수에는 자극의 세기와 비례하는 관계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지금 뭐라고 그랬지? 여기가 지금 여기가 공기 또는 진공 상태래. 그러면은 공기 또는 진공이라는 말은 이 공간에서의 어떤 성질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아니, 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다른 공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어찌됐든 공기 또는 진공 시의 투자율은 이 공간의 성질을 말을 해주는 거거든. 자, 근데 그 친구는 반비례한다라고 열심히 배웠었지. 그래서 자력선의 수는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공간의 성질을 말하는 게 뭐예요? 뮤 제로인데 이 뮤 제로 자체가 자력선의 성질과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금 내용이 길어져.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여기가 N극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 어떤 공간에 철이 있다고 할게요. 철. 그러면은 그 철이라는 친구는 그 안에 작은 자석들이 모여져 있거든. 그러면은 여기 안에 N극이 오니까 여기 S, 여기 N극. 자, 여기 S극, 여기 N극. 자, 여기 S, 여기 N극. 작은 자석들이 이렇게 몰려져. 그리고 이 짝에는 여러분 반대되는 친구들이 몰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S가 왔다면 여기는 N이 와. 자, 그럼 S죠. 자, 어찌됐든 그럼 가운데는 어떻게 되냐? 예, 중화가 돼서 없어져. 그럼 마지막에 남는 건 여기 N극이 남고 여기 S극이 남아. 그러면은 자기력선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지? 그쵸? N에서 S로 간다고 그랬죠? 그럼 원래 자기력선의 방향과 어떻게 돼? 반대 방향이죠? 즉, 이 성질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래 자기력선을 죽이는 반대 방향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공부. 그래서 이렇게 딸딸딸딸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지금 자력선의 총수잖아요. 자, 만약에 시험에서 전기력선의 총수는 어떤 관계가 있냐? 전하량과 N은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그냥 이꼴로 쓸게요. 이꼴로는 진공 또는 공기 중에 유전율은 뮤 아니고 입실론 제로라고 하죠. 이건 뮤라고 읽으면 안 돼. 여러분, 얘가 뮤예요. 알겠죠? 이건 입실론이에요. 입실론 제로분의 전하량 Q. 전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뿜어내는 전기력선의 수는 많아진다더라. 비례관계.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아, 성질이. 얘하고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자, 그래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그러면은 여러분, 얘하고는 비례관계죠. 그럼 일단은 M이 어디 있어야 돼? 그치, 분자에 있어야 돼. 그래서 너는 탈락, 너는 탈락. 그리고 문제에서 자극의 세기를 M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뮤 제로가 와야지. 지금 뭐라고 그랬어? 공기라고 그랬잖아. 공기 또는 진공시의 투자율은 뮤 제로로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뮤 제로가 꼭 와줘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인파 교류 전압의 평균값이 100V일 때 실효값은 얼마인가? 여러분, 이거 사실 공식 하나를 외우면 쉽게 풀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공식을 외우는 게 더 힘들어.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걸 이렇게 접근할게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몇 개가 있거든? 그 중에서 2개만 알려드릴게. 그 2개. 그 2개를 알면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춥니다. 또 다른 공식을 하나 더 불필요하게 외울 필요가 없어서 그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최대값은 루트 2 곱하기 무슨 값? 실효값이다. 이거 무조건 외우자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최대값을 알면 실효값 구할 수 있죠. 루트 2가 넘어가면 되잖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요? 아니, 보세요. 그럼 이 식에서 실효값은 최대값을 뭘로 나누면 돼? 루트 2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이 공식이나 사실 같은 공식이죠. 그래서 한 개로 취급하자. 자, 그 다음에 우리 평균값 구하는 거. 평균값 구하는 거는 또라이파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었죠. 또라이파. 자, 우리는 무슨 파? 또라이파. 자, 평균값. 자, 똘이니까 똘 2개다. 파이. 그래서 만약에 전류의 평균값을 구한다. 그러면은 똘 I파 2 곱하기 IM. 여기서 IM은 전류의 최대값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2 곱하기 최대값 이렇게 외우면 어려우니까 또라이파로 우리 외웠었죠. 마찬가지로 전압의 평균값을 구하는 것도 똑같죠. 또라이파인데 I 대신에 VM으로만 바꿔주면 되지. 마찬가지로 여기서 VM은 무슨 값이다? 그치, 최대값이다. 끝. 그러면은 얘나 사실 같은 공식이죠. 요거 하나랑 2개만 알면 어떤 문제든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지워볼게요. 아우, 머리 아파. 자, 지워놓고 지금 평균값을 줬어. 평균값이 기지값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평균값 공식 VAV 에버리지는 또라이파라고 했어요. 그럼 2 곱하기 VM 곱하기 파이, 이 값이 얼마다? 100이다라는 아주 간단한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VM을 구하고 싶어. 먼저 뭘 구해야 되는 거야? VM을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럼 맥스값, 최대값을 먼저 구한다. 그럼 VM은 보세요. 얘가 입장으로 넘어가죠. 그럼 100 곱하기 파이죠.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2로 나눠주면 약분되죠? 그러면은 얘가 50파이야. 아하, 50파이가 무슨 값이다? 최대값이다.
그런데 내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료값이잖아. 그래서 시료값은 자, 최대값을 뭘로 나눈다? 루트 2로 나눈다. 그래서 50파이를 뭘로 나눠주면 된다? 루트 2로 나눠주면 된다. 여러분, 제가 굳이 이렇게 단계별로 끊는 것은 요것도 시험 문제, 요런 것도 시험 문제, 요런 것도 시험 문제. 시험 문제 유형이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공식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지간한 문제는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계산기 빠바박 하고 두드리면 정답 2번이 나옵니다. 실제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6번 문제 가겠습니다. 오, 고맙게도 보너스 문제 나왔네요. 자, 문제 안 읽을게요. 바로 그림 볼게요. 얘하고 직렬이야, 병렬이야? 그쵸? 병렬이죠. 자, 병렬일 때 합성저항. 자,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곱해줘야죠. 4, 6에 24, 4 더하기 10은? 자, 4 더하기 6은 10이죠. 그럼 10분의 24니까 요 계산하면 2.4가 나오겠네요. 자, 요거 더하기, 그 다음에 이 친구. 여러분, 이 친구는 뭐 10 더하기 10분의 10 곱하기 10. 그러면 요거 계산해봐. 20분의 100이니까 5. 이렇게 나와도 되고, 아니면 같은 것끼리 지금 저항이 같은 거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 이럴 때 합성저항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쉽고 빠르게. 요거의 합성저항은 요 저항 10 나누기 요거 몇 개 있냐? 그 개수로 나눠줘라. 그럼 얼마? 5. 그래서 여기다 5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또 직렬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더하기. 그럼 2.4 더하기 5는 뭐예요? 7.4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번.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6, 8, 9. 저항 3개가 있어. 근데 뭐로 접속을 하겠대? 그렇지. 직렬로 접속을 하겠대. 그림 그려볼게요. 자, 6, 8, 9. 자, 6옴, 8옴, 9옴이 직렬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합성 저항은 직렬일 때는 에브리 몽땅 다 더해준다라고 그랬었죠? 그럼 몇 옴이에요? 23옴이에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덧셈을 한다라는 생각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랬을 때 자,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 놓고 지금 5A의 전류를 흘리고 싶대. 여기에 5A의 전류를 흘리고 싶다. 여러분 직렬 회로에서는 뭐가 일정하지? 그렇지. 전류가 일정하죠. 그래서 여기도 5, 여기도 5, 여기도 5, 여기도 5. 다 똑같아요. 5A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압을 얼마로 쏴줘야 되냐라는 거지. 즉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V 값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옴의 법칙에서 V는 뭐예요? IR 이런 식 있죠. 자, 그러면은 요 R은 이제 이 세 개의 합성 저항값 23옴을 넣어주면 되고, 자, 전류 몇 암페어? 5암페어 넣어주면 되겠죠. 너무너무 쉬운 문제지. 그래서 5, 20, 5, 3, 15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115V가 나와야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보시고, 자, 8번 가겠습니다. 자기 저항의 단위는 무엇인가? 오호, 여러분 지금 전기 저항이야, 자기 저항이야? 네, 자기 저항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 저항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어떤 게 딱 성공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뭐예요? 여러분 기자력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기자력. 기자력 F는 파이 곱하기 RM이다. 여기서 F가 뭐예요? 기자력이고 여기서 파이가 뭐였지? 그렇지. 자속이었어. 그리고 요 RM이 지금 이야기하는 자기 저항이죠. 그럼 여러분 자속의 단위는 우리가 알잖아요. 웨버죠. 웨버. 그리고 기자력의 단위는 암페어 턴이었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기 저항 RM을 구하려면 얘 이항하면 되겠죠. 분모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파이분의 F다. 그럼 단위 끝까지 한번 써볼게요. 자, F는 AT, 암페어 턴, 그리고 파이는 단위가 웨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 친구가 바로 자기 저항의 단위가 되는 거죠. 암페어 턴 웨버. 정답은 몇 번? 네, 2번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이 꼴을 어떻게 생각하면 좀 쉽냐면 옴의 법칙을 좀 여기다가 엎어치기를 하면 개념이 조금 쉬워집니다. V는 여러분 IR 이런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얘하고 1대1은 아니지만 여러분 얘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전기 회로에서 전류는 자기 회로에서의
자속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 회로에서의 전기 저항은 자기 회로에서의 자기 저항과 또 대응되는 관계죠. 물론 여기서 V는 전압이지만 요걸 좀 바꿔볼게. 개념상. 얘가 기전력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된다? 기자력이 된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 공부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풀어봤고요. 여기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한국말이 좀 어렵지. 이게 영어라면 좀 더 쉬울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야? 우리는 영어도 어렵고 한글도 어려운 거죠. 자, 요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지금 자기 저항을 얘기할 때 F는 파이 곱하기 RM이라고 했고 여기서 F를 제가 뭐라고 했었죠? 기자력이라고 했었어요. 기자력. 여러분, 기자력이라는 것은 조금 각색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 자속을 계속해서 흘리게 해주는 그러한 포스를 기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하고 헷갈리냐면 여러분들께서 자기력하고 헷갈려. 여러분, 기자력이라는 말하고요. 자기력이라는 말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사실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기자력과 자기력이 안 헷갈리게 여러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이 자기라는 것은 실제 작용하는 물리적인 힘을 얘기해. 물리적인 힘. 선생님 더 어려운데요? 아니, 여러분 우리 공부했었어. 자기력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쿨롱의 법칙이야. 실질적으로 N극과 S극이 있을 때 얘가 서로 얼마만큼 물리적으로 실제 얼마만큼 끌어당기는 그 힘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자기력인 거야. 그래서 자기력을 구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자기력 F는 뭐 이런 공식이 나와야겠죠.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4파이 뮤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 요거는 뭐예요? M1이라는 자극과 M2라는 자극 사이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끌어당기는지 혹은 얼마만큼 밀쳐내는 그 힘을 구하는 공식이었잖아. 이건 이제 자극과 자극 사이에 어떤 힘을 얘기하는데 얘가 바로 자기력이다 이거지. 또 있지. 여러분 이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도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도체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를 뭐 스몰 r이라고 할게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전류를 흘려. 그러면은 여기에도 전류를 흘리고, 자, I1이라 할게요. 여기다 전류를 흘려. 평행 도선 두 개가 있을 때 이렇게 전류를 흘리게 되면 얘하고에 어떤 힘이 작용한다라고 했었죠. 이걸 평행 도체 두 도선 간의 힘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공식을 외웠었어. 그러면서 그 공식이 어떻게 됐었냐? F는 R 분의 2 곱하기 I1 곱하기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자, 어찌됐던 간에 이 공식 역시 실질적으로 얘가 얼마만큼 끌어당기는지 아니면 서로 얼마만큼 밀어내는지 그 물리적인 힘을 구하는 공식이다. 그 물리적인 힘을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확실히 다르다는 게 여러분 느껴지시죠? 안 느껴진다고요? 네, 느껴지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또 가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9번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전압은 200V 걸려 있고요. C1이 10 마이크로패럿, C2가 5 마이크로패럿짜리인 콘덴서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대. 여러분, 병렬일 때 중요한 특징이 뭐죠? 병렬 딱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바로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 전압이 일정하다. 무조건 여러분 이 정도 개념은 빡 하고 생각이 나셔야 돼. 선생님 저 생각 안 나는데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참고 삼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럼 직렬일 때 회로의 특성은 뭐예요? 전류가 뭐하다? 일정하다. 만약 이제 그게 이제 저항이 아니라 여러분 콘덴서였다면 뭐 전하량이 일정하다. 이러한 개념들이 탁 하고 머릿속에서 튀어나와야 돼. 근데 지금 병렬이라고 했으니까 얘만 볼게요. 얘를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얘는 지우겠습니다. 필기하셨죠? 자, 어찌됐든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한번 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콘덴서 두 개가 있어. 하나는 C1, 하나는 C2. 두 개가 있고 이 두 개 사이에 전압을 인가를 했대.
그 전압이 200V를 인가시켰다고 합니다. 한 친구는 10 마이크로패럿, 얘가 이제 C1인 거예요. 얘가 이제 C2라고 할게요. 얘가 5 마이크로패럿.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여기 C2에 얼마만큼의 전하가 축적이 되겠는가 이거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물통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얘는 물통이 작은 물통, 얘는 물통이 큰 물통이야. 근데 이 물통과 이 물통에 걸리는 전압은 병렬 회로이기 때문에 일정하단 말이야. 쏟아붓는 게 똑같다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뭐에 비례하겠어? 여기에 쌓이는 양은 이 지 자신의 그릇의 크기에 비례하겠지. 그릇이 크면 그만큼 더 많이 축적되겠죠. 아니, 보편적 상식으로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Q2는 이렇게 구하면 되죠. C2 곱하기 V2다. 근데 C2가 지금 몇 마이크로패럿짜리 물통이야? 5 마이크로패럿짜리 물통이다. 자, 여기다가 전압은 똑같죠? 몇 볼트? 네, 200볼트. 자, 그럼 5 곱하기 200은 얼마예요? 1000이죠. 그리고 기본 단위가 마이크로였으니까 뭐 마이크로 쿨롱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예, 2번이 된다더라. 자, 넥스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10번 문제 쉽죠? 전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 일단 밑줄 그을게. 전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자기력선의 방향 또는 자기장의 방향 또는 자기력선의 방향, 어찌됐든 키워드는 방향이야. 그리고 뭐야? 전류야. 자, 일단 요거 정답 찍는 방법 알려드릴게. 여러분 전류의 단위가 뭐죠? 그치? A라고 쓰고 읽을 때 뭐예요? 암페어야. 그래서 정답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에요. 예, 어렵지 않죠? 이런 문제 나오면 이런 고맙습니다 하고 맞춰주시면 돼요. 자, 여기 전선이 있어요. 자, 이 전선에 전류를 흘릴게요. 자, 그럼 오른나사 법칙 손을 이렇게 피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잖아. 그럼 나머지 네 손가락이 여러분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들어갔다 밖에서 이렇게 다시 나오는 이런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흐른다고 할게요. 왼손으로 하면 안 돼. 오른손에 돼요. 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 밑에는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냐?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죠. 그리고 여기 위에는 그치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네, 직각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더라. 이해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11번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림과 같이 저항 4개가 나왔어. 연결하여, 자, 여기다 밑줄. 요게 중요해. 요 조건이 안 주면 문제 풀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져. A, B 간의 전압을 뭐한다? 일정하게 한다. 그러면 이러한 전압이 일정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병렬 특징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은 소비전력 P는 병렬일 때 전압이 일정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 요거였죠. P는 R분의 V제곱이다. P는 R분의 V제곱 말고 여러분 P는 I제곱 R이잖아. 근데 그거는 전류가 일정할 때 쓰는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전압이 일정할 때는 지금 문제에서 전압이 일정하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소비전력을 요 공식으로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다시 써볼게요. 그럼 P는 R분의 V제곱인데 이 식을 꺼내온 이유가 요 조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지금 문제는 소비전력이 가장 큰 것. 봐봐. 그럼 얘가 커야 돼. 그럼 얘가 엄청 커지려면 반대로 얘는 일정하다니까 얘 건들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내가 건들 수 있는 건 뭐예요? 얘만 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엄청 작아져야겠죠. 여러분, 저항이 엄청 작아지려면 저항을 병렬 접속하면 되겠죠. 그럼 저항 몇 개 있다고 그랬어? 4개가 있지? 그럼 4개를 다 병렬 접속하면은 그게 저항값의 최소값이 된다라고 우리 기능사 보기기 때 열심히 했었어요. 자, 어찌됐든 설명하면 정답 몇 번? 네, 3번이 되겠네요. 자, 저항값 찾으시면 돼요. 병렬 연결된 거. 자, 12번 갈게요. 30W 형광등에 30W 형광등 220V짜리가 있네요. 이때 전압의 평균값을 구하시오. 평균값, 실효값, 최대값 이거 다 연관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형광등의 전압을 220V 가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가정집 몇 볼트야? 220V지. 지금 그 220V를 얘기해 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값은요. 실효값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말 없다. 그럼 무슨 값 기준이야? 시료값이 기준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 시료값을 우리가 지금 220V라고 주어졌으니까 최대값은 어떻게 구해? 엄청 쉽게 구할 수 있죠. 최대값은 220V에다가 곱하기 뭐만 곱하면 돼? 그치. 루트 2만 곱하면 최대값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거의 기계적으로 이렇게 알면 돼. 시료값 알면 당연히 무슨 값 알 수 있는 거야. 최대값 당연히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최대값 알면 당연히 평균값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왜? 평균값은 우리 평균이 또라이 아닙니까? 자, 죄송해요. 좀 유치하죠. 또라이파. 자, 평균값 에버리지 값은 자, 2의 VM의 파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2 곱하기 지금 요 VM이 최대값이니까 요 그대로 써주면 되지. 220 곱하기 루트 2 나누기 파이. 자, 요거를요.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시는 거야. 그럼 두드리면 이 중에서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번 두드려 보니까 얘가 나오는데 실제 이 친구가 나오는지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3번 갈게요. 여러분 13번 문제는 아까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두 도선 간의 여러분 자기력에 관련된 내용이야. 지금 내용 보면 진공 중에 1m의 간격으로 놓여진 평행 도선에 같은 크기의 전류가 흐를 때 단위 길이당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힘이 작용했다. 평행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이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야. 지금 이렇게 도선이 있어. 평행 도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전류가 흘러. 여기에 흐른 전류를 I1, 여기에 흐른 전류를 I2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와 얘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할게요. 자, 이랬을 때 지금 방향이 서로 같을 때는요. 흡인력이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 도선 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요때 자기력 F는 어떻게 구한다? 자, 요 공식은 좀 외워주셔야 돼요. R분의 2 곱하기 I1 곱하기 I2 좀 예쁘게 써야겠네. 자, 곱하기 몇 승?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라고 하면서 뉴턴 퍼 미터다. 이런 식을 우리가 외웠었었죠. 이거 자주 나오는 공식이야. 선생님, 여기 근데 뉴턴인데? 우리 교재는 뉴턴 퍼 미터였는데요? 단위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야. 여기 앞에서 뭐라고 써 있어? 단위 길이당 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이거는 뉴턴 퍼 미터인 것과 같은 거예요. 알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힘 F를 문제에서 줬어. 얘가 지금 힘 F 값이야, 얘가. 그리고 깎구로 전류 값을 물어보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같은 크기의 전류라고 그랬어. 그럼 I1이나 I2나 서로 같다. 그럼 아래 첨자, 머리 아파. 그럼 안 써도 돼. 그냥 아래 첨자를 I로 통일하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I 곱하기 I가 되는 거죠. 그럼 바보가 아니라 I 곱하기 I는 죄송해요. 너무 말이 심했나? I 곱하기 I는 I의 제곱이 되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나는 여기에서 뭐를 구하는 거야? 네, I를 구하는 거예요. I 제곱이 아니라 I를 구해야 돼.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천천히 이해해 볼게요. 일단 이 친구 싹 다 좌변으로 넘겨줘야겠죠. 그럼 좌변 어떻게 돼요? F 곱하기 R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분의 1인데 자,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분의 1인데 그거 여러분 다시 역수로 하면 10의 7승이 되겠지. 잘 안 되나요?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천천히 해야 돼. 자, R. 자, 다시 해볼게요. 요거 넘길 수 있죠. F 곱하기 R. 여기까지는 되죠. 그럼 우변은 뭐야? 2 곱하기 I 제곱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잖아.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하고 뭐 넘기면 돼? 요거 2하고 10의 마이너스 7승을 분모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I의 제곱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분의 F 곱하기 R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는 I를 구하고 싶어? I 제곱을 구하고 싶어?
i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양변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럼 양변 루트 씌우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이제 마지막 식이 되는 거야. 자, 숫자만 넣을게요. 자, f 주어진 값 넣으면 돼요. f 얼마예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요 r은 1메타야. 그럼 분자에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는 거고 여기 분모에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지. 그럼 얘랑 약분 되겠죠. 그럼 남는 건 뭐야? 2분의 18이니까 2분의 18은 9죠. 그럼 루트 9는 3이겠네. 그래서 정답은 3A가 정답이 되겠네요.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이거 빨강색이야. 너무 어려우면 버리셔도 돼. 이런 거 몰라도 여러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답니다. 다음 문제 14번 갈게요. 자극의 세기를 m이라고 하고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막대자석의 자기 모멘트는 아니 선생님 강의해 줄 때 자기 모멘트는 안 알려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사실 이 자기 모멘트의 개념을요. 오리지널 버전으로 공부하면요. 머리가 지진이 나요. 그래서 그거를 오리지널 버전으로 공부하시면 큰일 나. 그냥 요 문제 보너스 문제로 맞출 수 있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봐봐요. 이 문제 진짜 괜찮은 문제야. 자기 모멘트의 단위로 줬죠. 웨바 곱하기 메타지. 그럼 두 개가 곱해져야 돼. 즉 자극의 세기하고 길이가 서로 곱해져야 여러분 단위가 웨바 메타가 나오겠죠. 그럼 그 두 개를 곱한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된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네, 이런 문제는 여러분 보너스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15번 갈게요. 쿨롱의 법칙에 의한 M1, M2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거 아까 전에 제가 공식 적어드렸었는데 아까 전에 공식 제가 F는 4파이 뮤 제로분의 1에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라고 했잖아. 잘 안 써지네요. 근데 4파이 뮤 제로분의 1 이렇게 쓰면 팔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냥 F는 얘를 뭉뚱그려서 상수 K라고 두는 거지. 그래서 R 제곱분의 M1, M2다. 자, 그래서 요 꼴을 찾으면 정답이 된다더라. 자, 그럼 가장 비슷한 거 찾아야죠. 자, 일단 분모에 R의 제곱이 들어가야 돼. 그럼 분모에 R의 제곱이 있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네. 그죠? 나머지 R의 제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16번 갈게요. 요런 게 이제 조금 어렵지. 왜냐면 우리 이제 에듀클래스 전기기능사 뽀개기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 이제 공부할 때 거의 뒷부분은 공부를 잘 안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었죠. 아무튼 뒷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세로축과 만나는 점의 값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자, 일단 태어나서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야. 그런 분은 에듀클래스의 전기기능사 뽀개기를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 어떤 그림이냐?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X축과 Y축, 가로축과 세로축인데 여러분 가로축은 우리가 자개라고 하죠. 자개. 그 다음에 Y축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자속 밀도. 그죠? 이렇게 되죠. 자속 밀도를 우리가 이제 뭐 기호로는 B라고 표현하고 자개의 세기는 H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철이 있다고 할게요. 철이 있어. 이 철에다가 내가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좀 무식하게 표현하면요. 자개를 쏟아 부을 거야. 너 자개 맛 좀 봐라 라고 하면서 이 철에다가 팍 자개를 쏟아 부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철에 가해지는 철의 자속 밀도는 점점점 많아지겠죠. 이해되시나요? 자개를 쏟아 부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자속 밀도 값은 자개와 좀 비례하는 이러한 성질이 있다더라 이거지.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젖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자개가 요 H고 요 자속 밀도가 얘다 이 얘기야. 자, 근데 얘가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쭉 자개를 증가시켜. 그러면 요 자속 밀도도 따라서 증가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포화가 된다. 더 이상 증가를 안 한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번에는 요 자개를요 줄여요.
그럼 원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왔던 길로 다시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증가가 됐어. 자, 그럼 이제 감소를 시키면 그대로 이렇게 해서 0으로 올 것 같은데 얘가 그렇게 오지 않는다. 철인 경우에 강자성체 이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의 경로를 봤더니 이러한 경로를 그린다더라. 그랬을 때 지금 Y축과 만나는, 그죠? 지금 세로축과 만나는 점이 요거죠. 자, 이 지점에서 자개는 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더 이상 이 자개에 가하는 거를 가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가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서는 자속 밀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는 게 정상인데 얘가 강자성체, 철, 니켈, 코발트, 니코가 강철이다 막 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오메 여기에 잔류하는 자속 밀도가 있다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이 크기를, 자, 요 크기를 요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잔류작이라고 한다더라. 너무 어려우시면 정답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자, 17번 갈게요. 17번 문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렵다 라고 하면 버리세요. 알겠죠? 자,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자속 밀도가 2웨바 퍼 제곱미터에 균등한 자개 속에 놓인 길이 60cm. 여러분 60cm를 메타로 바꾸면 0.6 메타가 되죠. 자개와 30도 각의 방향으로 5m/s의 속도로, 자, 속도 V예요. 이랬을 때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이거 우리 어떻게 배웠었지? 유도 기전력. 자, 자개가 존재하는 공간에 도체를 우리가 움직일 때 그 도체에는 기전력이 유도된다. 이걸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여러분 우리 외웠죠? 자, 공식 불러보세요. 공식 불러보세요. 불러봐. 기억나시죠? 자, 유도 기전력 E는 BLV. 불러봐. 공식 좀 불러봐요. 죄송합니다. 너무 유치하죠? 자, 이렇게 불러봐 사인 세타로 우리가 푼다라고 했었어요. 자, 한번 넣어볼게요. B는 2고요. 자, L은 도체 길이. 지금 얼마? 0.6m. 그 다음에 속도가 5m/s. 그럼 5를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인의, 자, 사인의 각도. 네, 몇 도예요? 30도. 아유, 한참 찾았네. 이렇게 30도를 곱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뭐 얼마 쭉 하고 나오겠죠. 요거 여러분 사실 암산도 가능해요. 여러분 사인 30도가 얼마죠? 사인 60도는 얼마야? 그럼 사인 30도가 나옵니까? 사인 30도는 2분의 1 아닙니까? 2분의 1이야. 그래서 얘하고 약분이 돼. 그럼 요 두 개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럼 0.6 곱하기 5는 5, 6에 30이니까 3만 남겠네. 그래서 정답이 얼마? 1번이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자,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끝까지 힘내세요.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18번.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래도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출열 외에 출열 아니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답 1번은 바로 아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홀 효과는요. 우리 시험에서 안 나와. 다루질 않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X야. 알겠죠? 그럼 맨날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자, 문제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전류를 흘리면 출열 외에 그 접점에서 어디에서? 그 접점에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은 열이 여러분 발생을 한대. 그러니까 뜨거워질 수도 있고 열을 흡수한다. 즉 차가워질 수도 있다. 이 말 나오면 벌써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나야 돼? 제가 말씀드렸던 온장고 요게 생각이 나죠. 냉장고도 되고 온장고도 되고 우리 자동차 차박할 때 요거 사서 여러분 사용하면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데필 수도 있고 여러분 더울 때는 반대로 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이 원리가 뭐였습니까? 바로 펠티의 효과죠. 무식하게 또 이종금속 금속 두 개를 실질적으로 거기다 집어넣어서 만드는 건 아니야. 근데 이론 자체가 여기서 왔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지금 어떤 초록색 금속이 있어. 그리고 여기다가 파란색 금속을 이렇게 갖다 붙여. 그러면 이 접점이라는 것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접점이 이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요. 전류를 이렇게 흘려요. 전류를 흘리면 여러분 여기서 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열이 흡수될 수 있다. 열이 발생 또는 흡수는요, 이 전류의 방향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자, 어찌됐든 이러한 효과를 이용해서 여러분 냉온장고를 만드는데 그 효과를 사람 이름 따서 펠티의 효과다라고 지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19번 갈게요. 19번 얘도 이제 어렵지 않죠.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그 힘이 필요하죠. 그 힘, 그 원천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원천을 여러분 기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이제 기전력과 전압 여러분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기전력과 전압이 비슷하지만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기전력도 단위가 볼트고 전압의 단위도 볼트이지만 의미는 차이가 난다더라.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요 기전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좀 비전공자 선생님들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전력과 전압의 차이를 여러분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여러분 풍선이 있다고 할게요. 자, 풍선에다가 제가 하고 바람을 힘껏 불어넣어요. 그러면 바람을 불어넣는 힘, 그 힘을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고 바람을 하고 많이 불어놓으면 풍선이 빵빵해지죠. 그 빵빵해졌을 때 그 풍선에 압력이 있겠죠. 그 풍선에 전압이 있을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풍선에다가 바람을 넣는 그 힘을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 빵빵에 찬 그 전압을 전이차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요 정도로만 간단하게 하시고 문제 다시 읽어볼게요.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힘이 필요하게 되는데 자, 이랬을 때는 정답 몇 번? 예, 3번이 된다더라.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용량이 250kV짜리인 단상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예, 보너스 문제죠. 한 대가 고장이 났대. 그럼 고장이 났을 때 그 나머지 결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V결선.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그래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단상변압기가 이렇게 세 대가 있어요. 그리고 한 친구당 용량이 250kV 암페어짜리래. 자, 그리고 이 친구를 자, 델타 결선했대. 자, 이런 식으로 결선해서 여러분 운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한 대가 고장이 났대. 그럼 나머지 요 결선을 우리가 무슨 결선? 예, V결선. 원래 처음에는 무슨 결선이었어요? 이거 델타 결선이었어요. 처음에 고장이 나기 전에는 델타 결선으로 운전을 하다가 한 대가 뻑 망가졌다 이거야. 나머지 이 결선을 V결선이라고 하고 V결선의 출력은 어떻게 구한다? 루트 3 곱하기 P1이다. 그래서 P1은 단상변압기 한 대 용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루트 3에다가 곱하기 얼마? 250을 곱해주면 되겠죠. 루트 3은 1.73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2배보다는 작겠죠. 그러면은 대충 계산해봐. 250에다가 2를 곱해봐. 그럼 500이 되겠죠. 그럼 500보다 약간 작아야겠죠. 그게 1.73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답이 될 수가 있어 없어? 답이 안 되죠.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딱 1분만 에듀클래스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교재가 에듀클래스 전기기능사 교재가 되는 거죠. 요거 한 것만 있으면 되고요. 여러분 실제 실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손톱의 한 마디 정도 두께도 거의 안 돼요. 어찌됐든 이 한 권이면 충분하니까 이체저체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 전혀 없으세요. 금액은 38,000원이고요. 동영상 강의도 무료입니다. 그러니 교재 빨리 구매하셔서 공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금부터는 전기기기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요. 1번 문제는 보너스 문제예요. 쉬운 것들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내용 살펴보면 전동기의 원리에 적용되는 어떤 법칙을 물어봅니다. 완전 오발탄 생각하면 되죠. 우리 한번 써볼까요?
자, 완전 오발탄. 여러분, 오발탄만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치? 발전기의 원리는 오른손 법칙이다. 그럼 전동기는 거꾸로 뒤집어줘야겠죠. 그래서 전동기의 원리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인데 나머지 보기들도 가볍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의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음의 법칙은 어떻게 되죠? V는 IR이죠. 너무너무 간단해요. 다만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기서 저항 R은 어떻게 구한다? 로 곱하기 A분의 L이다. 즉 전선의 저항을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렌츠의 법칙은 얘는 누구하고 관련이 깊죠? 네, 맞습니다. 바로 패러데이라는 법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럼 렌츠가 됐던 패러데이는 어떤 기기와 또 연관돼 있어요? 맞아요. 변압기의 원리가 된다더라. 그러면 도대체 패러데이 법칙 또는 렌츠의 법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뭔데요? 그쵸? 전자기 유도 현상. 줄여서 전자유도 법칙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정도만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도 이런 친구들과 관련된 문제 나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넥스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직류분권 발전기의 외부, 즉 단자 전압을 구하는 간단한 계산 문제예요. 문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 저항이 0.15mm예요. 자, 위에다 써볼까요? RA라고. 여러분 전기자가 영어로 아마추어잖아. 그래서 여기 아래 첨자 A라고 썼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 요거 IA가 104A. 그 다음에 유도기 전력이 110.4V. 예, 대문자 2라고 쓸게요. 그리고 여러분 발전기의 종류가 뭐예요? 직류 분권 발전기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 뭐야? 단자전압이다. 오케이. 그럼 단자전압 V는 얼마이냐? 여러분 요거 아주 간단한 공식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유기기 전력 빼기 IARA가 되는 거죠. 지금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발전기 내부에서 만들어진 전압이 여러분 바로 유도기 전력이고 얘가 지금 얼마야? 110.4V다라는 거지. 근데 이 발전기 내부에서 만들어진 전압이 여러분 발전기 외부에서 측정되는 건 아니야. 왜? 여러분 내부에서요 좀 까먹어요. 그 까먹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네, 유식한 말로 전압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지. 그 전압 강화가 바로 요 뒷부분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숫자 한번 넣어볼게요. 빼기 IA가 104, 그 다음에 곱하기 전기자 저항 0.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기 버버벅 하고 두드리면 이거 100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직접 한번 계산기 두드려서 정답 확인해 주세요. 자,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동기와 관련된 문제인데 어떤 전동기냐? 여러분, 분권 전동기야.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분권 전동기와 직권 전동기는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라고? 너무 많이 쓰여 있어. 자, 요거 읽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분권 전동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 전기자가 있어요. 전기자. 그리고 이 전기자 내부에는 뭐 저항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이제 외부에 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동기는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받죠. 그래서 이 공급받는 전원을 V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기전력,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죠. 역기전력. 요걸 이제 E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무슨 전동기야? 분권 전동기죠. 그러면은 계자가 요렇게 지금 전기자하고 병렬로 나란히 있어야 되는 구조인 거야.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전류의 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공급이 돼요. 공급이 되면 이렇게도 전류가 흐를 수 있고 이렇게도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 거죠. 요 계자에 흐르는 전류를 계자 전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F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전기자 전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IA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간단하게만 요 계자 전류가 흐르면 요 계자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죠?
무슨 일이 발생해요? 그치. 자속이 만들어지죠. 자, 뭐가 만들어져? 자속이 만들어지잖아. 그 자속이 여러분 전기자를 때리는 거야. 그럼 전기자가 돌아가죠. 자, 어찌됐던 간에 전류가 공급되면서 여러분 자기장이 여러분 들어가게 되면은 전동기가 회전을 한다더라. 자, 어찌됐든 이게 이제 분권 전동기인데 여러분 자 보세요. 동글뱅이 3번 보세요. 계좌 회로에 퓨즈를 넣어서는 안 된다. 요거 맞는 말이야. 아니 선생님 왜 3번부터 설명하십니까? 3번 자체로도 시험에 잘 나와서 그래. 자, 시험 보시면 계좌 회로에 퓨즈를 넣어서는 안 된다. 이게 맞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퓨즈를 넣었다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퓨즈. 여러분 퓨즈라는 건 뭐예요? 상황에 따라 끊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재수가 없어서 퓨즈가 끊어졌다고 할게. 선생님 퓨즈는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넣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안 좋아. 여기서는 넣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봐요. 만약에 얘가 커트됐어. 끊어졌어. 용단됐어. 그러면은 여러분 계좌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회로가 끊겼는데. 회로가 끊겼는데 이게 전류가 흘러? 못 흘러요. 자, 그럼 IF가 얼마예요? 0이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내는 자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거의 0에 가까워지겠죠. 근데 전동기는 이 자속과 어떤 관계냐? 전동기의 회전수하고 반비례하는 관계야. 그러면 자속이 작아지면 여러분 속도가 어떻게 돼? 갑자기 올라가서 위험한 속도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계좌 회로에서는 퓨즈를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제가 설명을 좀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하다 보니까 얼굴이 점점 굳어지나 봐요. 지금 카메라 잡아주시는 우리 선생님이 제 얼굴이 피래요. 네,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해되시죠? 요거 자체로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 시험에서는 요게 어떻게 나오냐면 계좌 회로에 퓨즈를 넣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예, 틀린 말이다 이 얘기예요. 넣으면 안 돼요. 이유는 위험 속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볼게요. 부하 전류에 따른 속도 변화가 거의 없다. 맞아. 이거 맞는 말이야. 여러분, 분권 전동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자, 분권 전동의 속도 특성 곡선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었죠. 거의 일정하게 봐야 돼. 선생님 이거 좀 내려갔는데 그걸 내려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를 그냥 마음속으로 요거 직선이다.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다. 예, 이러한 전동기가 뭐였어요? 바로 분권 전동기였어. 그러면서 이러한 속도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분권 전동기는 어디에서 사용을 했었어? 그치. 공작기계. 공작기계에서 분권 전동기를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용을 했었다. 공작기계?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들. 여러분 속도가 일정하게 물건을 찍어내겠죠. 언제는 막 빨리 찍었다. 언제는 척게 찍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작기계 등에서 이 분권 전동기를 사용했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볼까요? 계좌 권선과 전기자 권선이 전원의 병렬로 접속됐다. 얘하고 지금 어떻게 돼요? 예, 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예, 이것도 맞는 말. 그럼 틀린 것은 1번이네. 정답 1번이야. 토크는 전기자 전류의 자승에 비례한다. 땡! 그냥 비례한다. 요 자승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말이에요. 일단 여러분 분권 전동기의 토크는요. 전류에 그냥 비례해. 자승에 비례하는 건 이것도 중요해. 자승에 비례하는 거는 직권 전동기야. 자, 뭐라고요? 직권 전동기. 자, 만약에 시험 문제가 직권 전동기였잖아. 그러면 직권 전동기의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직권 전동기는 전류를 조금만 올려줘도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토크가 엄청나게 커져. 그래서 직권 전동기에 사용하는 용도가 뭐였었어? 그쵸? 크레인, 기중기 같은 거. 여러분 전기 철도 아니면 전기 자동차 힘이 세야 돼, 약해 돼? 예, 엄청 힘이 세야 되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바로 직권 전동기를 사용했었던 거죠. 반면에 분권 전동기는 토크가 직권 전동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승 이런 말이 들어가면 틀린 말이다. 내용이 길었죠. 근데 여러분 이 긴 문제가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합쳐 나와진 거예요. 알겠죠? 수험생 여러분, 이 전기기능사 시험은요. 보기만 안 하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제발 공부 좀 하세요. 공부만 하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4번 문제하고 5번 문제는 보너스 문제야. 이런 문제까지 틀리면 여러분 떨어져요.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힘내세요.
자, 변압기의 1차 측의 권수가 80번 감았대. 그리고 2차 측의 권수가 320번 감았대. 그럼 보편적 상식으로 우리 이거는 알고 있잖아. 권선을 많이 감은 쪽이 전압이 올라간다. 와, 이거는 아시잖아. 그럼 몇 배 올라간 거야? 권수비가. 이거 구구단 할 수 있잖아요. 84, 32잖아. 그죠? 여러분, 그럼 몇 배 커진 거야? 4배 권수가 커진 거죠? 그럼 전압도 몇 배 커져야 되는 거야, 2차 측이. 4배 커져야 되는 거지. 4배 커진 2차 측 전압이 100V래. 그럼 1차 측 전압은 얼마야? 까꾸로 4배를 줄이면 되죠. 이해 되시죠? 그럼 100V를 까꾸로 4배 줄이면 4분의 1배 하면 되죠? 그럼 정답 25V.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 선생님, 저는 그렇게 풀기 싫은데요. 그냥 공식대로 풀어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풀면 되죠. 자, 권수비라는 것은 N2분의 N1이죠. 자, 그럼 N2가 지금 얼마야? 예, 320. N1이 얼마야? 예, 80. 요 계산하면 얼마야? 4분의 1이죠. 맞죠? 그러면 권수비 A는 N2분의 N1. 이거 공식 다 써볼까요? V2분의 V1은 I1분의 I2. 더 써볼까? 이왕 나온 김에 R2분의 R1 루트 X2분의 X1. 뭐 임피던스도 똑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요 식에서 우리가 권수비하고 얘하고 관계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V1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V1은 어떻게 구해요? V1은 자, 예쁘게 쓸게요. V1은 이 친구가 1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럼 A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V2가 되는 거죠. A가 얼마? 4분의 1 곱하기 V2가 100V라고 그랬어.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25V죠. 와,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풀어요. 요 정도는. 알겠죠? 자, 다음 문제 5번 가겠습니다. 1차 측, 이거 똑같은 문제야. 1차 측 전압이 13,200V래. 그리고 2차 측 전압이 220V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빨리 암산해봐. 몇 배 작아진 거야? 암산 안 돼요? 이거 60배 작아진 거야. 이거 실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격이에요. 딱 60배 떨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60배가 작아지는 비율이다 이거지. 그래서 전압비, 권수비가 V2분의 V1은 V2가 얼마? 예, 220. V1이 13,200. 이거 계산하면 권수비 또는 전압비가 얼마다? 예, 60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랬는데 여기에다가 단상변압기 1차 측에 6000V를 가했대. 자, 그럼 6000V를 가했으니까 내가 줄어들어야겠지. 몇 배 줄면 될까? 60배 줄면 되겠다는 생각이 나시죠? 그러면은 6000V가 60배 작아지면 얼마? 암산 가능하십니까? 예, 1번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수험생 여러분, 6번 문제도요, 보너스 문제에 해당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맨날 나오던 거 또 나왔어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호홀즈 계전기의 설치 위치를 물어봤네요. 여러분, 일단 부호홀즈 계전기는 어떤 기기에서 나와야 돼? 그렇지. 변압기. 변압기를 보호하는 계전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변압기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변압기인데 여러분 이 변압기가 지금 현재 유입 변압기야. 그럼 유입 변압기라는 것은 이 변압기 내부에 뭐로 채워져 있는 거야? 그렇지. 기름이 채워져 있지. 그 기름 이름이 뭐야? 절연유지. 그래서 절연유의 역할은 뭡니까? 이 내부에 있는 1차 측과 2차 측을 전기적으로 절연해주는 역할을 하고 변압기가 운전을 하다 보면 열이 받아요. 그 열을 흡수를 해줘야 돼. 그냥 냅두면 얘 열받아.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 출력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절연유를 넣게 되면 얘가요. 이 열을 흡수합니다. 즉 냉각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절연유가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큰 변압기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집 앞에 있는 주상 변압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변존소에 있는 변압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요게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콘서베이터라고 그래. 콘서베이터. 자, 어찌됐든 간에 일단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탱크 하나 있다.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탱크. 자, 그러면은 이 탱크 안에도 여러분 이렇게 뭐가 채워져 있어요.
이제 질소로 충전되고 하는데 그건 얘기 안 할게. 머리 아프니까.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부호울질 개전기 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 버벙 하고 고장이 난 거야. 내부에서 변압기 내부에서 고장이 발생을 했다더라. 폭발을 했는지 뭐가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절연유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버벙 하고 사고가 났으니 여기 안에 있던 절연유가 팍 하면서 이동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배가 부글부글 끓면 뭐가 팍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거 생각하시면 돼. 그거 생각하면 이 절연유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 먹었던 거 다시 오억 하고 올라올 때 있죠. 여기에다가 요 올라가는 얘를 디텍팅 할 수 있는 친구를 여기다 설치를 하면 변압기의 내부 고장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요 개전기 이름이 뭐야? 부호울증 개전기잖아. 그럼 이 부호울증 개전기를 어디다가 설치하니? 정답. 변압기 본체와 콘소베이터 사이에 설치한다. 얘와 얘 사이에 설치한다. 한 목 정도 되겠네. 이해되시죠? 요게 여러분 부호울증 개전기였죠. 자, 여기서 이렇게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변압기의 내부 고장 했을 때 부호울증 개전기 잘 나오고요. 이게 얘는 이제 기계적인 고장일 때고 여러분 변압기의 내부 고장에서 또 잘 나오는 친구가 하나가 있죠. 예, 그게 바로 차동 개전기죠. 차동 개전기. 또는 여러분 비율 차동 개전기. 1차 측과 2차 측의 전류의 차를 가지고 여러분 동작하는 개전기가 뭐였어요? 비율 차동 개전기. 선생님, 저는 태어나서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듀클래스에서 전기인사 뽀개기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교재 사셔서. 알겠죠? 아까워하지 마세요. 엄청 저렴하잖아. 충분히 여러분 사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변압기에 여러분 7번은 빨간색이야. 여러분 버리셔도 돼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 전 버리기가 아까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답이라도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문제가 여러분 읽을 필요도 없나요? 아니요. 읽을 필요는 있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야.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게 받아들여진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 문제 가져가시는 거고 설명을 들었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스킵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변압기의 2차 측을 개방했대. 와, 벌써부터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야. 변압기 2차 측 왜 개방해? 부하가 달려 있어야지. 지금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변압기에 이거 철심을 제가 그린 거고, 자, 이 변압기 이렇게 권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감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기준으로 여기 왼쪽을 제가 1차 측이라고 할게요. 자, 오른쪽을 2차 측이라고 할게요. 그럼 2차 측은 원래 이렇게 부하가 연결이 된단 말이야. 가정집에 전원 공급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지금 이걸 개방했다는 것은 부하를 달았다는 거야, 안 달았다는 거야? 부하를 달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2차 측을 개방했다 요 말은 무부하 상태다. 부하를 뗀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부하를 뗐으니까 여기 변압기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흐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회로가 끊겼는데 어떻게 흘러요? 못 흐르지. 그럼 I2는 0이야. 오케이. 여기까지는 받아들여지죠. 자, 개방했을 경우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무엇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1차 측은 여러분 여기 이제 한전 측이겠지. 한전에서 전원을 이 변압기에다가 넣어주는 거지. 그러면은 여러분 일단 그냥 상식선에서 해결을 하자고. 이거 깊게 들어가면 머리 너무 아파요. 그러면은 여기는 회로가 구성이 되니까 일단 전류는 이렇게 흐를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요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여자 전류라고 해. 여자 전류. 알겠죠?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무엇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여자 전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 전류를 I0라고 할게요. I0는 어떻게 우리가 구하냐면 Z0분의 V1으로 구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V1은 여기 1차 측 전압을 이야기해. 자, 그리고 여기서 Z0, 얘가 뭐냐? 바로 여자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선생님, 여자 임피던스가 뭔데요? 너무 어려워요. 그치, 어렵지. 임피던스도 어려운데 거기다 또 여자가 붙었어. 자, 여기 보기를 봐봐요. 자, 임피던스, 여기 여자 임피던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글자 수 많은 게 정답이야. 자, 정답 뭐예요? 4번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임피던스를 찍으면 안 돼. 임피던스는요, 일반적인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냥 임피던스예요. 여자 전류가 흐를 때 교류 저항의 총합은 반드시 여자란 말을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때 지금 이렇게 개방된 상태에서 이 친구들이 저항값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옴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때 여러분 임피던스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다? 여자 임피던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더라. 자,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더 깊게 들어가면 다쳐요. 그래서 정답 여자 임피던스 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등기. 이 유도전등기는 정말 시험에 잘 나오죠. 삼상 유도전등기의 동기 속도를 ns, 회전 속도를 n, 슬립을 s라고 했을 때 2차 측의 효율은 얼마인가?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중요한 공식 하나 있었죠.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공식. 그게 뭐냐? P0는 1-S에 곱하기 P2. 요 공식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요? 자,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이제 P0는 여러분 2차 측 출력이야. 그리고 P2는 2차 측 입력. 뭐 인, 여기 아웃,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 자, 좀 지저분하니까 일단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모르긴 몰라도 효율이라는 것은 여러분, 효율의 개념은 뭡니까? 입력분의 출력 아닙니까? 그게 효율이잖아. 그럼 효율이라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이다. 즉 2차 측 입력분의 2차 측 출력이 바로 효율의 개념인 거죠. 그러면은 얘가 왼쪽으로 이항만 하면 되겠네. 오, 그러면 우변에는 뭐만 남아요? 1-S만 남게 되죠. 요게 바로 슬립을 가지고 효율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봤더니 있어, 없어? 없죠?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야. 괜찮아요. 이제 똑같이 중요한 공식 하나 또 적어드릴게. 얘하고 똑같은 꼴이 뭐죠? 그치? 회전자의 속도 n은 1-S의 동기 속도 ns지. 오! 여러분, 얘하고 꼴이 진짜 똑같게 생기지 않았나요? 여기도 1-S 있고, 여기도 1-S 있고. 그렇다면 얘만 이 짝으로 이항을 시킨다면 우변에는 1-S라는 효율만 남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ns분의 n이 바로 효율을 나타내는 공식이 된다더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이거 어렵지 않아. 근데 공식을 못 외웠어. 그럼 이거는 버려야 돼요. 근데 공식 자체가 정말 쉽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슬립이 0.05래요. 그럼 S가 0.05. 그 다음에 전원 측의 주파수가 60Hz, F가 60.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회로의 주파수는, 여러분 봐봐. 유도전동기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회전자가 있고 얘를 감싸고 있는 전기자가 있죠. 전기자에서 전원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 전원에 의해서 회전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난다고요? 자, 다시 자, 여기 실제 뱅뱅뱅뱅 돌아가는, 여러분께서 선풍기를 볼 때 선풍기에 실제 팬이 돌아가잖아요. 그 돌아가는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회전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유도전동기잖아. 유도전동기는 얘를 이렇게 누군가 감싸고 있어.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감겨져 있죠? 예, 코일이 이런 식으로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코일에 뭐가 들어오는 거야? 전원이 들어오겠지. 아니, 여러분, 선풍기 우리 콘센트에다가 플러그 꼽지 않습니까? 그 전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원이 가지고 있는 전압이 있을 거고, 이 전원 측에서 공급하는 그 전원의 주파수가 있겠죠. 그 주파수가 지금 60Hz잖아. 아, 우리나라는 60Hz예요. 50Hz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자, 그럼 60Hz가 들어왔어. 그러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휙 하고 돌아가는 회전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했고, 그 회전 자기장의 속도를 우리는 동기속도라고 했었던 거지. 그래서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죠. 그러니까 무식하게 말하면 회전하는 자석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죠. 그 얘가 엑 하고 돌아가면은 약간 얘가 돌고 나서 약간 여러분 미끄러지면서 약간 이제 속도 차이가 생긴다 이거예요. 얘 돌고 나서 약간 늦게 얘가 이제 따라 도는 거지. 그게 우리가 보는 전동기, 선풍기 팬이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 이 회전자에서, 그럼 얘가 1차 측이라고 할게. 얘가 1차면 얘는 몇 차야? 얘는 2차 측이 되는 거지. 2차 측에서도 주파수가 뜹니다. 그 이 2차 측의 주파수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야. 제가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면 문제를 읽어도요. 이 문제가 뭘 말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한번 설명드리는 거야. 그럼 여기에 뜨는 주파수는 어떻게 구하냐? 자, F2는 S 곱하기 F1으로 구해요. 그럼 S가 슬립이고 F1이 1차 측 주파수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얘만 딜다 곱하면 게임 끝난다 이거죠. 그럼 0.05 곱하기 60은 65, 30이죠? 그럼 대충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3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이 3Hz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뺑뺑뺑뺑 돌아가는 게 이제 동기속도라고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얘가 회전자가 이제 돈죠. 얘가 돌고 나서 얘가 돈다니까? 상대적인 속도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 상대적인 속도의 차이의 비율을 우리가 슬립, 미끄러지는 비율을 슬립이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정규반 수업도 아니고, 자, 봐봐.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따라하라니까? 이렇게 따라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빨라요? 여러분이 빨라요? 제가 좀 빠르죠? 여러분 보고 판단해서 약간 늦단 말이야. 그 속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뱅뱅뱅뱅 돌아가는 이 동기속도라고 했었지, NS. 그리고 실제 이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를 N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슬립이라는 것은 뭐냐? 동기속도와 회전자의 속도의 차이를 동기속도로 나눠준 비율을 슬립이라고 했다더라. 이것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오잖아. 계산 문제 나오고 공식으로도 물어보고. 그 슬립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떨어지면 다시 오세요. 여러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 포기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조건 합격하십니다. 전기 기사가 됐던, 전기 산업기사가 됐던, 전기 기능사가 됐던 포기해서 여러분 합격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학교 있잖아요. 우리나라 중학교를 졸업했을 정도의 머리면 다 합격해.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올바르게 노력만 하시면.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 어디서 하셔야 돼? 에듀클래스에서 하셔야죠. 아니면 이제 대산전기원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라면, 삼상 유도전동기? 요건 요렇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삼상이니까 각상의 위상차가 몇 도 나요? 120도 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여러분 전기 이론 앞에서 기출문제 풀 때도 여러분 요 삼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혹시 스킵하셨어? 스킵하셨으면 아마 모르시겠지만, 자, 여기 A상이 있고 이게 B상이 있고요. 여기 C상이 있어요. 위상차는 여러분 한 바퀴 돌면 몇 도지? 360도지. 그거를 세 개의 조각으로 나눴어. 그러면은 각각 몇 도야? 120도라는 건 보편적 상식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은 A상, B상, C상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요 상순이 바로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이야. 그러니 직관적으로 공부할 때 크게 어렵지가 않아. 왠지 그럴 것 같아.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회전 방향을 바꾸고 싶다 이거야. 그럼 이렇게 돌던 걸 거꾸로 돌게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떡하냐? 얘네 셋 중에서 두 개를 아무거나 랜덤으로 찝은 다음에 걔네 두 개를 바꿔주기만 하면 돼. 한번 해볼까요? 얘하고 한번 바꿔볼까? 얘하고 얘를 바꿔볼게. 그러면 얘가 이제 무슨 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A상이 되는 거죠. 여기가 무슨 상이 되는 거야? C상이 되는 거죠. 회전하는 것은 상의 순서로 회전한다고 했었죠. 그럼 A 다음에 어디 있어? B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돌아가는 거야. A, B, C. 그럼 아까 전에 빨간색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됐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삼상전원 세 선 중에서 두 선의 접속을 바꾸면 역회전이 된다더라. 자, 다음 문제 11번. 이번에는 단상 유도전동기네요.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여러분 이거 우리 두 문자 외웠던 걸로 끝내시면 되겠죠. 반기 콘 분쇄. 기억 안 나요? 반기 콘 분쇄 라고 해서 이렇게 맨 왼쪽이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반이야 반. 그러면은 반자가 들어간 게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반발. 근데 제가 여기다 뭐 붙여놨어? 진짜 붙여놨지. 그래서 반발 기동형이 여러분 더 셉니다. 그래서 반기 콘 분쇄로 외워야 돼. 반콘 분쇄로 외우면 안 돼. 왜? 반콘 분쇄로 외우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보기가 얘랑 나오면 오이 뭐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반기 콘 분쇄로 외워주세요. 그러면 가장 큰 거는 그러니까 순서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것만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1번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뭐 시험에서도 이제 가끔 나오죠. 여러분, 우리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여러분 선풍기 있죠. 뭐 5만 원, 6만 원짜리 선풍기 있지 않습니까? 한일 선풍기, 뭐 신일 선풍기 이런 거 쓰시죠. 그런 게 다 뭐예요? 요 콘덴서 기동형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때 예전에 에듀클래스에서 기능사 뽀개기 공부할 때요. 선풍기 분해해서 보여드렸잖아. 선풍기 가정집에 있는 선풍기를 분해해가지고 보면 그 선풍기 안에 콘덴서가 덜렁덜렁 달려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영상 기억 안 나십니까? 뭐 이렇게 크진 않지만 이렇게 블랙박스처럼 까맣게 생겨가지고 콘덴서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제 우리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것은 콘덴서가 붙었다 떨어졌다가 아니라 그냥 갖다 붙여놔. 그래서 영구 콘덴서 기동형이라고도 합니다. 어찌됐든 콘덴서 기동형과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자, 이렇게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2번. 이건 보너스 문제야. 6극의 1200rpm의 교류 발전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교류 발전기 하면 100% 동기 발전기야.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동기 발전기다라고 생각하고 동기 속도 NS를 구할 수가 있는데 구해져 있잖아. 그러면 동기 속도 있고 극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교류 발전기의 주파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아니, 왜 못 구해요? NS는 P분의 120의 F잖아요. 저 이거 오늘 몇 번 썼는데. 자, 그럼 여기서 F를 한번 끄집어내면 얘 넘어가고 12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NS 곱하기 P 나누기 120. 자, 숫자 바바박 하고 빨리 넣을게요. 자, NS가 1200이래. 1200. 자, 그리고 지금 극수 몇 극이래요? 폴 6극이래요. 자, 그 다음에 나누기 얼마야? 120. 숫자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 약분 되겠죠? 탁 하고 약분돼. 그럼 10이겠지. 그럼 10에다가 6 곱하면 60Hz다. 그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발전기의 주파수를 구해야 되네. 그럼 이 친구의 주파수가 60Hz다.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문제 읽어보면 병렬 운전하는 어떤 또 발전기가 있대. 그러니까 지금 이 발전기가 처음 나온 게 G1이라고 하면은 이 발전기와 병렬 운전하는 또 다른 어나더 변압기가 있다 이 얘기야. 알겠죠? 그리고 그 G2 발전기의 극수를 줬고요. 그 G2 발전기의 회전수를 물어본 거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요 식에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회전수 물어봤죠? 그러면은 G2 발전기니까 NS2라고 할게, 그냥. 응? 2는 지금 극수가 몇 극이래? 8극이래. 자, 그 다음에 120에다가 곱하기, 주파수는? 어허, 앞에서 구했잖아.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이 발전기에서 구한 주파수를 왜 이쪽 발전기에다도 집어넣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지. 여러분,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뭐였죠? 주위파크였잖아. 주위파크, 주파수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발전기도 60Hz, 이 발전기도 몇 Hz? 60Hz. 그래서 똑같은 60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기 이용해서 계산하셔야겠죠. 자, 이거 8 나누면 8, 1은 8, 8, 5, 40이네요. 곱하기 60 맞나요? 15 같은데 1.5가 아니라 자 15에다가 60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마 900 RPM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저도 약간 겁이 나요. 제가 틀릴까 봐. 그럼 이제 또 여러분들 댓글창에 저를 엄청나게 뭐라고 하시죠? 혼내시죠? 네, 혼나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신 확인 좀 해주세요. 자, 다음 문제 13번. 13번 보너스 문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단락비가 1.2인 동기 발전기가 있대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단락비의 정의 또는 공식을 한번 가지고 올게요. 단락비를 K라고 할게요. K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이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기억이 나야 돼요. 지금 단락비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뭘 물어봤어? 퍼센트 임피던스를 물어봤어. 그럼 얘하고 위치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됩니까? 단락비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1.2분의 1이 돼요. 그럼 1.2분의 1을 계산하면은 0.835조 나오겠지. 그래서 퍼센트법으로 말하고 싶으면 곱하기 100해서 83% 계산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단락비 개념이 좀 어렵죠. 이걸 좀 쉽게 한번 바꿔보면 단락비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라고 그랬어. 임피던스의 역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단락비라고 한다더라. 여러분 보세요. 뭐의 역수라고? 임피던스의 역수. 아니 선생님,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전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업고등학교 때는 이제 배우죠. 임피던스의 역수를 어드미턴스라고 했는데요. 왜 어드미턴스라고 하지 않고 왜 단락비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까? 지금 얘는 전기 이론이 아니죠. 전기 기기라는 과목이죠. 어떤 기계 설비에다가 어드미턴스 값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거 대신에 단락비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은 반비례 관계야. 임피던스가 작다. 그럼 단락비가 뭐 한 거야? 큰 거지. 그럼 여러분 단락전류는 어떻게 구합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정상전류 IN이잖아. 그럼 정상전류가 얼마가 됐던 간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비례야 반비례야?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죠. 아니 퍼센트 임피던스가 크다라는 것은 임피던스 성분, 저항 성분이 크다는 거니까 전류가 작게 흐르겠죠. 단락 전류가. 그러면은 보세요. 임피던스가 크면 단락비는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락비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 정상적인 전류보다 단락사구시의 단락 전류가 몇 배 더 큰가. 그 몇 배 더 큰가가 단락비인데 그 단락비를 결정짓는 중요한 팩터가 임피던스다라는 뜻이라고요. 모르겠으면 그냥 공식만 외우세요. 알겠죠?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자, 14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14번 문제는 사실 별표가 한 3개, 4개 붙어야 돼. 내용 자체가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그냥 정답만 딱 체크해드리고 자 넘어갈게요 라고 할 텐데 이게 이제 그래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또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이거 은근히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최대한 축약을 해서 각색을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에 공극이 넓을 때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도전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여러분 계좌라고 할게요. 계좌 뭐라고? 계좌 써도 될까? 계좌. 자, 계좌에서 뭐가 튀어나오지? 그렇지. 자속이 튀어나오죠.
걔가 어디로 건너가? 그렇지. 여기 네모라고 할까요? 그냥 네모. 다 네모로 할게요. 그냥 개념 설명하는 거니까. 여기 전기자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계자에서 발생한 자속이 전기자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 전기자에서는 전기가 만들어지겠죠. 그게 동기발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계자하고 이 전기자 사이, 요 사이, 요 사이는 아무것도 없어. 공기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에어 갭이라고 하죠. 얘를 이제 공극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계자가 공기를 뚫고 전기자한테 가야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 에어 갭은 사실 이 계자에서 나온 요 자속이 건너가는 것을 잘 도와주질 않아. 오히려 방해를 한다고. 여러분, 자속이 좋아하는 것은 철이라고 그랬죠. 철, 니켈, 코발트, 강자 성체를 좋아한단 말이야. 공기 싫어해.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지금 공기라는 배리어가 딱 있는 거야. 팍 하고 부딪힌다고요. 그러면 이제 열 받지. 그러면 이런 이야기야. 여기에 있는 에어갭 때문에 전기자에 건너가는 자속의 양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이야. 근데 넘어가는 양이 뭐 70 이렇게 줄어든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공극이 넓다. 즉 계자에서 나오는 요 자속이 이 짝으로 많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는 양이 줄어든다 이 얘기야. 자, 봐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 자속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인덕턴스 값이 줄어드는 거지. 오면 또 인덕턴스는 뭐냐?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자속이 발생하는 비. 그럼 인덕턴스라는 것은 자속의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발생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자속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L 값도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럼 L 값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리액턴스란 말 쓰잖아. 리액턴스. 그럼 리액턴스 XL은 뭐지? 오메가 L이지. 그럼 오메가는 상수니까 가만히 냅두고 앞에서 L 값이 주니까 리액턴스 값이 주는 거지. 리액턴스 주면 뭐가 주는 거야? 임피던스가 주는 거죠. 아니 선생님 또 임피던스가 왜 주면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지. 그럼 이제 전기론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야. 여러분 임피던스는 것은 저항의 플러스의 유도성 리액턴스 XL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임피던스라는 것은 리액턴스 같다라고 보셔도 돼. 응? 자, 그러면은 얘가 주니까 임피던스도 준다더라. 오케이. 그러면 이런 얘기에 공극이 크다라는 것은 임피던스가 작다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나왔으면 임피던스가 작다, 단락비가 크다라는 거야. 조금 전에 단락비라는 것은 임피던스의 역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까먹었다고? K는 임피던스의 역수의 개념이라고요. 그럼 지금 임피던스가 작아졌으니까 단락비는 어떻게 돼? 커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전류는 어떻게 돼? 커져야겠죠. 그죠? 근데 그 전류가 이제 여자 전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더 깊게는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좀 러프하게만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임피던스 성분이 작으니까 전압 변동률이 작습니다. 뭐가 작다고요? 전압 변동률. 오, 선생님, 전압 변동률을 일으키는 원인이 뭔데요? 바로 임피던스 성분이 전압 변동률을 일으키거든요. 이게 좀 느낌이 오질 않으시면 조금 말도 안 되지만 여러분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 입실로는 P의 코사인 세타의 플러스 Q의 사인 세타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P가 퍼센트 저항 강화, 여기 Q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얘랑 합치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임피던스 성분 자체가요 전압 변동률의 주범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작아지니까 전압 변동률도 작아지는 거지. 전압 변동률 작아지니까 안정도는 커지는 거다. 와, 내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렵다? 버리시면 됩니다. 자, 15번 가겠습니다. 동기속도 1800rpm, 주파수 60Hz, 동기발전기의 극수는, 이거 보너스 문제죠. 자, S는 P분의 120F예요. 자, 여기서 물어본 게 뭐예요? 극수를 물어봤어. P를 물어봤어. 얘하고 얘하고 위치 바꾸면 되겠죠? 자, P는 NS분의
120F다. 자, 그러면 NS가 얼마? 1800. 네, 120에다가 곱하기 주파수 60. 자, 이거 암산해 보세요. 암산하면 이거 깔끔하게 4 나옵니다. 다음 문제 16번.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것은, 와, 이거 순수한, 아주 순수한 암기형 문제야.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어요, 이거. 왜?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다 보면요, 나이 새요. 그래서 그렇게 또 공부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 이 기능사에서. 이게 이제 기사였다면 조금이라도 더 설명을 드리는데, 기능사에서는 좀 그럴 여유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인데, 전절권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전기자 권선법. 여러분, 전기자에다가는 이렇게 전선을 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선을 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여러 가지를 이제 전기자 권선법들이 있다. 그 중에 아는 것을 하나 골라라. 근데 이제 분포권, 이층권, 중권 이걸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외우는 게 어렵지.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이거 도전해 볼게요. 자, 보세요. 기능사 뽀개기 때 해드렸던 건데, 여러분 기능사 뽀개기라고 여러분 교재 있죠? 여기에서 아주 자세히 해드립니다.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얘는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 풀어서 설명을 못 드리고 엑기스만 좀 뽑아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사우스 코리아, 여기 노스 코리아죠. 이거 우리나라죠. 자, 우리나라 생각하면 이 문제 맞출 수 있다고 했어요. 황당해. 우리나라는요, 가운데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됐나요? 이게 맞다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자 권선법 맞다고요. 근데 전절권은 우리가 있지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17번 갈게요. 여러분 17번, 18번. 이게 쉬운 문제일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가볍게는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내에서 여러분 반도체가 뭐죠, 여러분? 반도체. 이 반도체. 반도체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것만 생각들지. 근데 요즘에 이제 주식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와, 지금 어마어마하던데. 네, 아무튼. 자, 반도체인데요. 이 반도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상황에서는 도체고, 어떤 상황에서는 부도체인, 이러한 친구를 반도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지. 자, 이러한 반도체 내에서 전공. 여러분, 전공이라는 것은 구멍이야, 구멍. 홀을 얘기하는 거야, 홀. 홀이 어떻게 생성되는가? 고등학교 때도 내가 물리를 포기했고 중학교 때도 과학을 포기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또 과학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머리가 좀 아프실 거야. 그래도 한 번은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실리콘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실리콘. 요 실리콘 규소죠. 이 규소라는 이 원자를 보면요. 정말 신기한 게, 신기하지도 않아. 이 규소라는 친구는요, 팔이 4개가 있어. 팔이 몇 개 달린 친구라고? 4개가 달린 친구야. 그래서 이 팔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원자와 이 원자가 서로 결합할 때, 요 팔을 서로 공유를 해줘. 자, 한번 들어보세요. 뭐 이런 식이 있다고 할 때. 그러면 지금 여기 팔이 몇 개가 있어? 2개가 됐죠? 여러분 팔 하나가 좋아? 2개가 좋아? 2개가 좋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맞잡고 있어. 그래서 매우 스테이블한 상황을 유지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이실 수 있겠나요? 팔이 원래 4개가 있는 친구야. 근데 4개인데 이 4개를 서로 양쪽에 있는 규소 친구들하고 함께 공유를 한다고. 그래서 이러한 거를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자, 어찌됐든 좀 황당한데. 자, 화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저를 욕하시겠지만 분명히 각색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최대한 쉽게 좀 강의를 해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요 팔은 사실 뭐냐면요. 요게 제가 팔이라서 그랬는데 이건 전자예요, 전자. 이 전자들을요 서로 공유하면서 결합이 되는 거야. 근데 평상시는 괜찮은데 어떠한 일정한 조건을 여기다 가하게 되면 어떠한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요 이 전자가요 서로 붙어 있다가
화딱지 나는 거지. 싫어! 나 도망갈래! 하고 얘가 퓨! 하고 날아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원래 있었던 이 자리는 여러분 빵꾸가 뽕 나는 거죠? 얘를 홀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홀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전자는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전자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요? 얘는 어때요? 성질이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얘는 플러스다라고 둬도 크게 문제는 안 돼. 왜요? 라고 하면 이제 또 내용이 길어지니까. 자, 요 정도 내용만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면 이런 거예요. 어떤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전자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 남아있던 이 자리가 비게 된다. 내가 버스를 타고 있는데 옆자리 사람이 저쪽으로 갔어. 거기 비지. 거길 뭐라고 그래요? 전공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정답이 뭐냐면 여러분 자유전자의 이동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큰일 나. 알겠죠? 결합전자의 이탈. 결합이 되어 있는 친구가 나간 거잖아. 자유전자는요. 도체에서 금속, 원래 도체. 자유전자의 바다로 되어 있잖아. 여기도 자유전자, 여기도 자유전자, 자유전자 무한대로 많아. 그런 자유전자의 흐름인 거고 여러분 이 반도체에서 말하는 이게 전공은요. 이 결합전자의 이탈로 만들어지는 그 자리가 여러분 결합전자 이탈이 되는 겁니다. 정답이. 이해되셨죠? 말이 좀 꼬였는데 일단 이해는 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8번 갈게요. 18번. P형 반도체의 설명 중 또 틀린 것은 이것도 또 만만치가 않은데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P형이 왜 P형이죠? 이게 파지티브의 약자지. 그러면은 이걸 이제 무식하게 말하면 플러스형 이렇게 이야기를 뭐 해도 될까?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플러스가 전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맞죠? 그 전공이 많은 반도체를 P형 반도체라고 그래. 그러면은 전공이 많냐 적냐를 어떻게 결정을 짓냐? 우리가 실제 반도체를 만들 때는 실리콘으로만 만드는 건 아니야. 여기다가 여러분 약간의 다른 친구들 넣어줘요. 그럼 훨씬 더 이러한 전공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결합전자가 이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말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불순물을 조금 첨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수한 실리콘에다가 여러분 불순물을 조금 더 첨가를 하게 되면은 전공이 많아질 수가 뭐 있다 뭐 이런 스토리예요. 자, 그런 게 이제 P형 반도체인데 자 그러면은 불순물은 사가의 원소이다. 이게 틀렸어. 사가가 아니라 여러분 삼가의 원소가 됩니다. 4가, 3가, 2가 이건 또 뭐냐? 욕 나올 뻔했죠?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사실 규소는 팔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지? 4개가 있다고 그랬었죠. 하나, 둘, 셋, 넷. 4개 있죠? 다리가. 얘가 사실 최외곽 전자야. 뭐라고요? 전자들이 마지막에 몇 개 있다? 4개가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여기 규소가 있다고 할게. 그럼 규소 원자 내부를 보면은 여기 가운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궤도에 전자들이 둥둥둥 떠다녀. 근데 맨 마지막 궤도에 자유전자가 아닌 전자가 이 궤도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가 몇 개 있다? 4개가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 사가 또는 사족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제 불순물을 첨가하는 거야. 불순물을. 근데 불순물을 첨가하는데 삼가 친구를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은 삼가라는 것은 이러한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다는 거야? 3개 있다는 거지. 그럼 얘 결합하고 하나는 결합을 못 하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합을 못 하니까 그 자리가 남겠네. 남으니까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지.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자, 다수 반송자는 뭐 전공이다. 그다음에 불순물을 억셉터라고 한다. 자, 전공 및 전자의 이동으로 전도가 된다. 다 맞는 말이에요. 네, 요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이거 다 설명하다가는 날 새요. 그래서 딱 요 정답만 확인하시고 시험장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얘도 조금 불안정한
해설이에요. 근데 이거 오리지널 버전으로 이제 여러분 강의를 해드리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요 정도로만 하고 예, 끊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야, 이것도 단순 암경이죠. 이런 게 좀 어려운데. 근데 이게 맞출 수는 있어. 왜냐면 우리 수업 시간에 기능사 뽀개기 때 SCR이나 트라이악이나 GTO는 우리가 많이 했었죠. 근데 SCS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그래서 정답 1번이야. 알겠죠? 이렇게 풀고 끝내는 게 정신적 건강에 좋습니다. 얘는 또 4단자거든. 그 왜 또 4단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와,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아예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아, 우리가 배운 거에 범위에 벗어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자, 그럼 나머지 친구들 얘네들은 다 3단자예요. 다만 트라이악은 끝에 AC로 끝나죠. 끝에 AC로 끝나는 것은 여러분 양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럼 나머지 친구들 2번과 4번은 뭡니까? 단방향. 단방향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역저지. 역저지 3단자 소자. 양방향 3단자 소자. 자, 요거 간단하게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SCR부터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빌드업을 했었었는데 사실 SCR 하기 전에 다이오드를 먼저 배웠지. 다이오드. 에노드와 캐스도가 있는 우리 다이오드. 그게 두 개다. 여기 이제 다이오드 심벌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다리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단자가 몇 개야? 3개야. 그리고 요 만들어준 단자 이름을 우리가 게이트라고 해요. 요렇게 생긴 게 이제 SCR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SCR이 요게 왜 좋았냐? 여기다 이제 신호를 인가를 하게 되면 이 SCR을 턴 온 시킬 수 있어. 킬 수가 있어. 엄청난 거죠. 물론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왜 엄청나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거예요. 얘를 이제 다이오드에다가 내가 느낌이 스위치를 달아준 느낌이거든. 그래서 아주 대단했던 건데 여기다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켰어. 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킬 수만 있었거든. 근데 끌 수도 있는 기능까지 함께 넣은 거야. 그걸 우리가 게이트 턴 오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킬 수만 있는 거고 얘는 껐다 킬 수 있는 놈이고. 그리고 얘는요 단방향이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뭐예요? 양방향. 이쪽으로 저쪽으로 둘 다 컨트롤 가능해요. 원래 여러분 다이오드라는 것은 방향성이 있잖아요. 이렇게밖에 흐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역방향으로는 흐를 수가 없다. 그래서 단방향을 역저지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시나리오를 좀 아시면은 1번 되게 어색하죠. 그래서 정답 1번 하고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다음 중 이건 보너스 문제. 이건 쉬워. 다행이다. 여러분 보세요. 전력 제어용 반도체 소자가 아닌 것을 고르래. 딱 봐봐. 정답 1번이지. LED. LED는 조명살이지. 전력용 반도체 소자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 1번하고 끝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험생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전기 이론도 중요하고 전기 기기도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문제는 빼셔도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에듀클래스에 문의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딱 1분만 에듀클래스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교재가 에듀클래스 전기기능사 교재가 되는 거죠. 요거 한 권만 있으면 되고요. 여러분, 실제 실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손톱의 한 마디 정도 두께도 거의 안 돼요. 어찌됐든 이 한 권이면 충분하니까 이체저체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 전혀 없으세요. 금액은 38,000원이고요. 동영상 강의도 무료입니다. 그러니 교재 빨리 구매하셔서 공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